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재는 3.25%인데 이게 이제 한국은행 부총재보의 그런 전망에 따르면 3.5%까지 끝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리 인상이 좀 종료가 되면 이 부동산 시장에는 좀 어떻게 또 영향을 끼칠지. 사실은 금리 인상이 이제 그 정도에서 멈출 거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좀 시장이 거래가 적고 이렇게 좀 침체되는 상황은 계속 될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다만 이제 금리가 언제 내려올지는 사실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언제 잠재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하가 언제 되냐가 중요하지 금리 인상이 멈추고 이제 계속되면 사실은 이 현재의 상황은 계속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리와 이런 부동산 가격의 관련이 영향이 좀 큰 편인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주장이 엇갈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 3분기부터 2008년 3분기까지 금리 오를 때는 물론 그 당시에는 부담이 됐지만 지금보다 덜 부담이 되는 가격이었고 중산층의 소득이 28에서 41%를 내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는 가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이자 내는 게 근데 지금은 소득 58%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내는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영향이 과거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2000년대는 사실은 어느 정도 거치 기간이 길어서 이자만 내는 기간이 길었다면 지금 원리금까지 같이 갔기 때문에 그러네요. 더 부담이 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금리 인상은 과거보다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단 이전에 비해서 그 주택의 절대가가 또 되게 많이 커졌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금의 규모 또한 더 커지고 소득 대비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갚아야 될 돈이 더 훨씬 커지고 부동산이 수도권 기준으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오를 동안 그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개 있다면 그중에 하나가 저금리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데 저금리가 호재라면 고금리는 악재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 버블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 금리 인상이었기 때문에 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와 집값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집값이 비싼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가 오히려 그 금리 영향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이 전세가율이 지방 5대 광역시보다 낮거든요. 즉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지방 광역시보다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투자 수요가 지방 광역시보다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결국 투자 가치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이 하락장 때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전 장에서는 2009년부터 부동산 하락장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삼도시님 보기에 그 2009년 시장과 또 지금 시장에 그런 공통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고 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09년과 2022년의 공통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 공통점은 매우 긴 상승장을 겪은 후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2009년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집값이 올랐는데 중간에 2004년에 한 번 쉬어갔지만 어쨌든 그 쉬어간 구간 1년 빼고는 계속 올랐다. 현재의 상승장은 2014년부터 21년까지 계속 올랐거든요. 심지어 연도별로 한 번도 안 멈추고 계속 올랐습니다. 네. 결국은 장기간 상승을 했다면 필연적으로 펀더멘탈과의 괴리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오버슈팅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오랫동안 올랐기 때문에.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수준이 2009년과 2022년이 각각 역대 최고점에 달했다. 그래서 굉장히 빚을 갚기 어려운 수준까지 금리와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정책적인 부분인데 2009년과 2022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면서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까지 늘어난 그러한 부분까지 좀 2009년에도 그런 게 있었... 2009년 1월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됐거든요. 2022년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예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매물이 또 추가로 늘어난 부분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가장 큰 부분은 금리인데 2009년에는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겪고 시장이 경색되니까 2008년 9월에 5.25%였던 기준금리가 2009년 2월에는 2%로 5개월 만에 3% 이상 확 떨어졌거든요. 지금과 반대네요. 네. 지금 되게 급격하게 맞습니다. 팍 오르고 있는데 그때 당시 2009년에 급격하게 금리를 떨어뜨렸네요. 근데 지금 거꾸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네. 있기 때문에 똑같이 2009년과 22년 똑같이 장기간 상승으로 버블이 커진 상황에서 2009년은 금리가 떨어지고 2022년은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2022년이 충격받아 좀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세가율입니다. 2009년에는 서울의 전세가율이 40% 이하였거든요. 2022년에는 54% 내외로 전세가율 자체는 2009년부터 2020이 좀 높은데 다만 여기서 허수가 있는 게 2009년에는 전세 대출이 이제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을 때고 22년에는 전세 대출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사실은 현대의 전세가율 54%도 과거 40%보다 많이 높지만
그 실제 체감하는 높이는 엄청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네. 전세대출이 활성화가 되면서 네. 특히나 그때는 전세대출을 되게 싸게 저금리로 빌려다 주다 보니까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세가를 밀어올리는 그런 또 맞습니다. 영향을 또 끼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게 그 축구장의 바보란 일화가 있는데 축구 시합을 다 같이 앉아서 보면 편하게 볼 수 있는데 꼭 한두 명이 흥분해서 일어서면 그쵸, 그쵸. 그 뒷사람까지 같이 일어나서 봐야 그치, 되거든요. 그치, 맞아요. 마찬가지로 전세대출이 생기면서 그냥 전세대출을 안 받고 있으면 전세가 이렇게 안 오르는데 좀 더 좋은 곳에서 전세를 살아보고 싶은 욕구에 대출을 받게 되니까 맞아요. 이 사람 받고 그럼 나도 받고 계속 받게 되면서 전세가를 밀어올린 사실 과거보다 버블이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자금 대출이 유무였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영향으로 또 전세대출 금리가 또 올라가니까 이게 네. 다시 또 시장에 바로 맞습니다. 또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황이에요. 요즘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금리 때문에. 그럼 공급량은 어땠나요? 2009년 때 그 공급량과 현재 그런 공급량 차이는 어떤 게 있나요? 2009년은 이제 판교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수도권 전체적으로 입주가 좀 다시 좀 많은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고 22년은 원래는 서울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았어야 되는데 둔촌 주공 입주가 지연되면서 그 2009년에 비해서는 약간 물량 부담이 좀 적은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을 겪고 있는데 2009년과 2022년 현재 그런 공통점을 봤을 때는 일단 이전에 장기간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또 그때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규제 완화 정책이 실시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 차이점으로 본다면 2009년에는 그 이후로 급격하게 금리가 떨어진 데 반해 현재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급적인 부분도 2009년에는 공급이 많았지만 현재는 그렇게 또 공급이 많지 않은 상황. 입주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적으로 봐도 또 과거의 그런 하락장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장이 이렇게 떨어졌다면은 지방은 그때 당시에 오르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또 왜 그런 걸까요? 2009년부터 13년까지 서울은 이제 수도권과 서울은 떨어졌지만 지방 광역시들은 그때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제가 광주 살고 있었는데요.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디커플링이 된 셈이죠. 그 이유가 첫 번째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지방 광역시들은 좀 미미하게 상승을 한 반면에 서울 및 수도권은 폭등을 했거든요. 이게 약간 이제 광역시는 천천히 오르고 수도권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 그 갭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고 서울이 완전히 이제 정점에 다다른 거죠. 2009년 1월 기준 서울이 전세가율이 38%였습니다. 역대 최저치였는데 서울은 38%였는데 부산 66%, 대구 65%, 광주 74%, 대전 61%, 울산 68%로 서울의 전세가율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의 버블이 광역시는 되게 적었던 거죠. 그 전세가 대비 매매가의 버블이 되게 적었고 서울은 전세가랑 매매가의 갭이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본질 가치로 회귀하는 과정. 서울은 떨어지고 광역시는 오르는 상황이 2009년부터 13년까지 벌어지는 셈인데 현재의 시장은 그 뭐 코로나 유동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퍼져서 서울, 수도권, 광역시가 다 같이 많이 올랐고 과거 하락장과는 다르게 서울과 광역시들이 같이 커플링 돼서 같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같이 빠지는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이전에는 광역시나 이런 지방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에 의해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지 않은 지역도 전세가가 빠지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모든 수도권 그리고 모든 광역시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전고점을 초월했거든요. 즉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모든 지역이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지역의 수요가 좀 빠졌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현재 가격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도 작년 하반기 대비 최고점 대비 지금 한 20-30% 지금 빠져있는 그런 단지들도 되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작년 대비 지금이 구매력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안타까운 게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다소 후행적인 지표입니다. 제가 아까 2022년 2분기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9월 마지막 날에 나온 거거든요. 2022년 3분기 기준 지수는 12월 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3분기가 얼마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좀 떨어졌는지를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집값은 떨어졌지만 금리는 좀 더 올랐기 때문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자체는 크게 안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본질 가치와의 괴리가 아직 좀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매매가는 그만큼 빠졌어도 이게 내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금리가 맞습니다. 2배가 돼버리면 네네. 이게 오히려 오히려 내 더 부담률은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이 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네요. 경기도와 그런 또 인천, 그런 6대 광역시가 지금 현재 하락이 그럼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주택구입부담 지수를 전고점을 추월한 모든 지역에 추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고평가 상황 때문에 이제 하락이 진행 중이고 그러한 부분이 좀 집값이 어느 정도 내려가고 금리도 내려가서 지수 자체가 내려가야 좀 이제 반등을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는 현재로서는 좀 반등을 모색할 시점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중에 혹시 내년에 특히 좀 더 위험하거나 좀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들이 있나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외부에서 그 설명을 할 때 한우랑 장어 사진을 좀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한우하고 장어 사진? 네네. 네. 뭔 소리냐면 한우랑 장어는 한우는 예를 들면 송아지를 입식을 하면 2년 뒤에 출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송아지 입식 숫자를 보면 2년 뒤에 한우 공급량이 나오는 거죠. 장어는 치어를 잡아서 1년 동안 키운 다음에 이제 출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어는 예를 들면 올해 치어를 얼마나 잡았냐에 따라 내년에 공급 물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우는 2년 뒤에 공급 물량이 나오고 이 얘기 왜 하냐면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그 5대 광역시들은 전세가랑 매매가가 함께 가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고 그 비중이 거의 한 90% 정도 됐거든요.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가는 비중이 약 70%대였습니다. 물론 높긴 높은데 5대 광역시보단 많이 낮은 거거든요. 즉 전세가랑 매매가가 함께 간다는 건 전세가는 입주 물량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입주 물량 영향이 전세가를 넘어 매매가에도 미치는 영향이 광역시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광역시 입주 물량을 당분간 좀 보면은 사실은 인천이랑 대구가 당분간 계속 입주 물량이 많거든요. 네, 많더라고요. 지금도 지금 하락이 좀 크게 네,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물량 때문에 좀 쉽지 않다. 쉽지 않고 가격 부담 측면에서는 또 주택구입 부담 지수 기준으로 각 지역별 전 고점 대비 현재를 비교를 해보면 서울과 대전이 가장 높거든요. 가격 부담 측면에서는 서울과 대전이 좀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물량 측면에서 인천과 대구가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위험하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광주, 뭐 울산 이런 쪽은 사실은 하락폭은 지금 말씀드린 4개 지역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반등하기는 좀 아직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다 전고점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조정이 돼야지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도 역시나 물량이 많아서 좀 네. 반등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맞습니다. 말씀해 거군요. 서울이 인천 인구의 거의 3배랑 감안하면 인천의 착공 물량이 서울과 비슷하다는 건 인천의 물량 부담이 당분간 상당히 좀 크다는 것을 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2020년 이후에 부동산에 좀 관심 가지게 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현재 시장을 보고 되게 많이 불안해 하시는 상황인데 삼토시님도 부동산 현장에 계시면서 좀 이렇게 힘들거나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 제가 주택을 구입했을 때가 2006년, 7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수원 영통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 딴에는 삼성전자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직주 근접이구나. 괜찮네. 뭐 약간 수원 영통이 약간 수원 내에서도 약간 학군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게 입지가 괜찮아서 샀는데 사실은 그때 사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를 때였고 그 주변에 뭐 입주 계획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 하나도 고려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입지만 보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미 2006, 7년이면 사실은 99년부터 계속 올라와서 가격 부담도 컸었을 때고 2009년부터 그 주변에 동탄 1기 신도시 입주하는 걸 간과를 했던 거죠. 그래서 2009년에 동탄 1기 신도시가 뭐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2009년에부터 이제 동탄 1기 신도시가 입주하면서 그 두 가지 이중 타격을 받아갖고 좀 이렇게 2009년 중에 눈물을 머금고 매도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 많이 그동안에 올랐던 부분이 다 이제 반납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입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입지 이상으로 중요한 건 그 가격 부담과 주변의 공급 계획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요즘은 2009년에 비해서 훨씬 뭐 인터넷으로 정보가 많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눈여겨보시고 현재의 가격 부담 그리고 들어가도 될 만한 가격 부담인지 그 다음에 주변의 입주 물량이 어떤지 그런 거 정도는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제가 저지른 우를 범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때가 계기가 돼서 부동산 시장에 더 관심을 되게 적극적으로 갖게 되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이제 어릴 때이기 때문에 그때의 타격은 사실은 나중에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경험이 오히려 실패 경험이 좀 나름 이렇게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